명문 옥스퍼드에서 한국 행사를 여는 게 수치스럽지 않나요? 여기 일본 교수가 한국을 무시하며 위안부에 대한 망언까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발언에 반박하는 한국계 옥스퍼드 교수 발언에 모두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 아델입니다. 얼마 전 BBC에서 교내 촬영을 와서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한국문학 페스티벌 때문이었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우리 대학교가 영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역대 수많은 총리들을 배출했고 노벨상 수상자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명문대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 옥스퍼드에서 한국문학 페스티벌을 열었다니 취재를 올만도 했죠. 사실 저는 처음에 한국 문학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학생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저 지나가는 유행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한국어에 열광하는지 언어학 교수로서 의아했어요. 그리곤 저희 조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죠. 제가 한국어에 대한 얘기를 꺼내자마자 조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열정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K-팝이나 K-드라마로 처음 유행이 시작되었고 처음엔 소수의 팬층으로부터 시작한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문화가 보편적인 세계인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했죠. 그리고 한국 사람이 만든 건 이상하게 다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대중문화로부터 시작한 한국 열풍은 경제나 공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까지 이어져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운다거나 5G 기술이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도 한국어는 필수적이라고 했죠. 저는 학생들 사이에 번져가는 한국어 열풍을 보면서 이 문화는 장기적인 트렌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학교에서 한국어 관련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학과장님을 비롯해 언어학과 교수님들과 주간 회의를 할 때 이런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학과장님께서는 이미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시아 언어를 담당하는 교수님께서는 일본어와 중국어에 대한 유행이 시들해서 강사들 일자리도 걱정이라는 얘기까지 하셨죠. 반면 한국어는 우리 학교 말고도 수요가 너무 많아 한국어 강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학과장님께서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으니 단순히 한국어 강좌 개설 말고 학생들을 위해 좀 더 재밌는 이벤트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저는 번뜩 문학과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 문학을 소개하는 페스티벌을 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단순히 문학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책을 여러 언어로 번역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자 갑자기 일본인 히로시 교수님이 굳이 한국만 그렇게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고 하셨어요. 할 거면 그냥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로 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다고 했죠. 저는 히로시 교수님의 말씀에 꼼짝도 못했어요. 워낙 연세도 많으시고 권위 있는 분이라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자 학과장님께선 학생들의 수요로 보면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이니 한국 문학을 하는 게 좋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고 히로시 교수님은 언짢으신지 뒤에 출판사와 외부 미팅이 있어 먼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장 분위기가 싸해졌지만 학과장님은 학생들을 위한다면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며 문학과 교수님들께 도서를 추천받고 내부적으로 선정을 한번 해보자고 얘기하시며 회의가 끝났어요. 페스티벌을 위한 책을 고르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문학과 교수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몇 권을 추려낼 수 있었지만 현대 소설부터 고전 문학까지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후보로 선정되었거든요.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때로는 의견 충돌로 회의가 길어지기도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최종 후보작 5편을 선정했어요. 그 중에서도 저 멀리 빛나는 별을 향해라는 소설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이 책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위안부 여성의 일생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한창 회의가 진행되던 와중 히로시 교수님이
갑자기 회의실에 들어와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 책이 페스티벌 도서로 선정되는 건 결사반대라고 하셨죠. 교수님은 이 책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한국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매춘의 일종이었을 뿐 일본 정부의 강제성은 없었다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실은 얼어붙었고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히로시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히로시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연구 결과로도 나왔다며 위안부 문제는 당시의 공창 제도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강제 연행의 증거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며 이런 편향된 시각의 책을 명문 옥스퍼드에서 학생들에게 소개한다는 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셨죠.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이 책이 후보로 오르면서 어느 정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해 공부를 했었거든요. 제가 찾아봤던 역사적 사실과 너무나 다른 주장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깊이 있게 아는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히로시 교수님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당시 위안부 모집 광고인데 여기 높은 수입 보장이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위안부 여성들은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돈을 벌러 간 거죠. 그런데 왜 일본이 사과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오히려 한국인들의 행동이 뻔뻔스럽다고 하셨어요. 다른 교수님들이 모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교수님들마저도 일부는 히로시 교수님 말씀에 동조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었고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헷갈렸어요.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과 히로시 교수님의 주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회의는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되었고 회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밤늦게까지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히로시 교수님이 제시한 자료들도 다시 검토해보고 다른 역사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일본 측에서 제시한 자료들에 따르면 정말 히로시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히로시 교수님의 주장에도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이 책을 정말 페스티벌 주제로 선정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후보에서 탈락시키고 다른 작품을 선정해야 할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도서관에서 한 할머니의 증언을 담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저는 깊은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선 우리는 강제로 끌려갔고 아무도 자발적으로 그런 곳에 가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청춘을 빼앗겼다고 하셨죠.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실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히로시 교수님은 위안부 생존자의 증언마저도 부정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회의 시간이 다가왔고 저는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했어요. 이 책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며 오히려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와줄 수 있을 뿐더러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돌이켜볼 수 있는 책인 것 같다고 했죠. 제 제안에 대부분의 교수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히로시 교수는 증거자료를 보고도 그런 말을 하나며 대노하셨죠. 그때였어요. 조용히 앉아있던 제이슨 김 교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이슨 교수님은 저와 또래로 꽤 젊은 편인데 다른 연구로 참석이 어려웠다가 이번 회의부터 참가하기로 한 교수님이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라 저도 가끔 인사 한두 번 한 게 전부였어요. 주목을 받는 것도 싫어하시던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제이슨 교수님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평소의 조용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이슨 교수님은 먼저 위안부 문제를 단순히 매춘으로 치부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수많은 증언과 문서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1993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노 담화를 보면 일본군이 직접 위안소 설치와 관리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시며 단순한 민간 차원의 매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말에 바로 히로시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지만 제이슨 교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했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했어요. 제이슨 교수님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근거가 모호한 자료 한두 가지로 설명했던 히로시 교수님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그러시며 이 책을 선정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며, 이 책은 인간의 존엄성과 전쟁의 비극, 그리고 화해와 용서의 가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하셨어요. 제이슨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제이슨 교수님의 논리적이고 차분한 반박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모두들 이 책을 한국문학 페스티벌의 주제 도서로 선정하기로 했죠.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날 때 저는 제이슨 교수에게 다가갔어요. 오늘 정말 대단했다며 평소에는 조용하셔서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 계시냐고 물었어요. 제이슨 교수님은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으로 이 정도의 역사적 지식은 당연한 거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제이슨 교수님이 뭔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좀 더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문학 페스티벌 도서를 선정하고 나서 언어학 교수님과 문학 교수님이 팀을 이뤄 번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이슨 교수님과 한 팀이 되었었고 내심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영어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때론 한 문장을 놓고 몇 시간씩 토론하기도 했죠. 정말 신기했던 건 영어로는 노란색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뿐이었지만 한국어에선 노랗다, 샛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누렇다처럼 표현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제이슨 교수님이 워낙 설명을 잘해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좀 당황하고 말았어요. 처음엔 우리 학과 학생들끼리 하려고 했던 한국 문학 페스티벌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던 다른 학생들의 성원에 힘입어 규모가 점점 커져 학교 축제급으로 커졌고, 한식 푸드트럭 초청에 한국 문화 체험까지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었죠. 학생들의 기대는 어마어마했어요. 마침날 축제 당일이 되었고 학생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모두들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한국 소설을 읽고 토론을 나눴으며 한식 푸드트럭에서 한국 음식을 즐겼어요. 학과장님은 정말 흐뭇해하셨죠. 학생들에게 받은 독후감도 어마어마했어요. 사실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건 이 독후감 공모전이었죠. 우수학생 5명은 5박 7일의 한국 여행 티켓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한국문학 페스티벌이 끝나고 독후감 공모전 심사를 위해 교수진들이 모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백 편의 독후감이 쌓여 있었고 우리는 그 중에서 우수작을 선별해야 했어요. 한국 문학이 주는 깊은 울림 덕분인지 저는 밤새 독후감을 읽으며 학생들의 진솔한 감상과 깊이 있는 해석에 감동받았습니다. 심사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정말 오랜 토론 끝에 우리는 마침내 5편의 우수작을 선정했어요. 결과 발표날 수백 명의 학생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결과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꼬마 아이들처럼 귀여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한국 여행에는 2명의 지도교수가 함께 따라가기로 했는데 모든 교수님들이 다 이 여행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다들 자기가 왜 가야 하는지 열띤 토론을 이어갔죠. 저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한국 여행에 관심이 많은 줄은 처음 알았어요. 그 누구도 쉽게 양보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서로 자기 할 말만 할 뿐 결정이 되질 않아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뽑기를 하기로 했던 거죠. 교수님들끼리 이런 걸 알면 좀 모양이 빠지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가장 공평한 방법이었거든요. 종이에 각 교수님들의 이름을 적어 접은 뒤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가장 연장자인 교수님이 뽑기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저는 참가한 교수님들이 워낙 많아 과연 내가 될까 싶어 절반쯤 포기하는 마음이었지만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에 내심 기대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첫 번째 종이가 펼쳐졌을 때 저는 정말 부러웠어요. 제이슨 교수님이 당첨되었거든요. 한국에 자주 가시는 분이라 무덤덤하신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저 종이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면
진짜 기뻐했을 텐데 싶었죠. 곧이어 두 번째 종이가 펼쳐졌고 거기에는 제 이름이 써져 있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여행을 같이 갈 수 있다니 너무 좋더라고요. 어쩌면 교수 되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다른 교수님들은 정말 부럽다며 잘 다녀오라고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이슨 교수님과 저는 남아서 여행 계획을 논의했어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다음날 선발된 학생들을 불러 여행 계획을 공유하며 학생들 의견도 반영된다며 일정을 논의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한국으로 향했고 한국행 비행기에서 내려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의 세련된 모습에 감탄하며 우리는 곧바로 템플스테이를 위해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사찰로 향했어요. 도심을 벗어나 산으로 들어가는 길 제 마음속에는 기대와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사찰에 도착하자 웅장한 대웅전과 아름다운 단청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에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공간으로 들어온 거죠. 스님의 안내로 일정이 시작되었고 첫 번째로 108배를 하게 되었어요. 학생들은 약간 당황한 눈치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절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듯한 묘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신기하게 마음이 점점 더 평온해진다며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했어요. 다들 저마다의 소원을 빌며 108배를 했죠. 그리고 저녁 시간엔 차 명상 시간이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차를 우리는 방법부터 마시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제 찻잔이 넘어지고 말았고 순간 제이슨 교수님이 괜찮냐며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으며 데인 곳은 없냐며 걱정하는데 학생들의 묘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이슨 교수님의 손을 뿌리치며 괜찮다고 얘기하고는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곤 자리를 떴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학생들에게 마치 부끄러운 장면을 들킨 것만 같았거든요. 붉어진 얼굴을 식히고 자리로 돌아왔고 당황한 저와 달리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하시던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저런 실수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인연을 만나기도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어지는 모든 인연은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지금 제 주변에 소중한 인연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돌이켜봤죠. 밤이 깊어갈 무렵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기에 8시에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사찰 마당을 걷고 있었죠. 그때 스님과 대화를 나누는 제이슨 교수님을 발견했어요. 의도치 않았지만 워낙 조용한 산속이라 두 사람의 대화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제이슨 교수님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렸을 땐 혼혈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에 괜히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에게 좀 더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목탁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예불을 드리는 동안 묘한 평화로움이 몸을 감쌌어요. 예불이 끝나고 동이틀 무렵 함께 온 학생 제이미와 사찰 뒤편 산책로를 거닐었습니다. 제이미는 솔직히 절에 온다길래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굉장히 실망했다는 말을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도심 속 이렇게 고요한 공간에서 하루를 보내보는 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된 것 같다고 했죠. 그러면서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인 것 같다고 했어요. 이때까지 K-팝과 드라마를 보고 느낀 한국은 그야말로 화려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한편에는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했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유행을 쫓는 게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문화의 저력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한번 일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했죠. 저는 한국의 세계적인 위상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고 영국에서만 머물지 말고 한국에 와서 부딪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죠. 학생들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 뿌듯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나왔고 다음은 학생들이 정한 관광지였어요. 정말 의외의 장소라 좀 황당했습니다. 학생들이 제안한 장소는 야구장이었거든요. 영국은 야구가 별로 유행하지 않고 아이들이 관심도 없을 텐데
왜 굳이 야구장에 오자고 한 건가 싶었죠. 하지만 그날 경험한 것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야구장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관중석은 이미 열기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응원 도구를 준비하고 치어리더들의 공연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고 있었죠. 영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관중들의 열정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재밌는 응원 구호와 노래 그리고 박자에 맞춘 박수 소리가 야구장을 가득 메웠어요. 학생들은 이미 유튜브에서 응원 문화를 배워왔는지 위화감 없이 따라하는 모습에 세대 차이를 느끼기도 했어요. 반면 제이슨 교수와 저는 이 모든 광경에 압도되어 그저 주변을 둘러보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형 스크린에 키스 타임이라는 문구가 나타났어요. 스크린에는 무작위로 선택된 커플들이 비춰졌고 관중들의 환호 속에 그들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재밌었어요. 한참 즐겁게 보고 있는데 스크린에 제이슨 교수님과 제가 비춰졌어요. 순간 우리 둘 다 얼어붙었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학생들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주변 관중들도 우리를 향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동료 사이일 뿐인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이슨 교수님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음 지었죠. 그 순간 저는 제이슨 교수의 눈에서 당혹감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은 것 같았어요. 다행히 카메라는 곧 다른 커플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우리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남겼어요. 학생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놀렸죠. 이 사건 이후로 제이슨 교수와 저는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우리 사이에 생겼달까요? 그래도 우리는 곧 다시 경기에 집중했습니다. 한국 야구의 독특한 문화는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어요. 중간중간 치어리더들의 공연과 다양한 응원 도구 그리고 관중들이 함께 즐기는 치맥 문화까지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패배하는 팀을 향한 관중들의 태도였어요. 점수 차이가 벌어져도 끝까지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관중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도 놀라웠습니다. 시민의식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야구장을 나오면서 저는 이 경험이 단순한 스포츠 관람을 넘어 한국 문화의 진수를 체험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했고 이 장소를 추천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도 했죠. 물론 키스타임 때문에 당황하긴 했지만요. 이상하게 그날 밤 침대에서도 한참을 뒤척였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다음날 아침 학생들은 성수동 카페 투어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교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가고 싶다고 했죠. 저는 그래도 괜찮을까 걱정했지만 아이들은 대학생인데 무슨 걱정을 하시냐며 자기들끼리도 할 얘기가 많다고 했죠. 저는 알겠다고 얘기하며 저녁 시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아이들을 먼저 보냈어요. 제이슨 교수님과 저는 어색하게 남아 뭘 하면 좋을까 고민했고 교수님은 남산을 한번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서울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남산은 도시의 상징과도 같았거든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감탄했어요. 정상에 도착하자 서울의 파노라마 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탁 트인 전망대에서 서울을 바라보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전망대를 구경하는데 제 눈에 특이한 게 한 가지 보였어요. 수많은 자물쇠가 걸린 펜스를 발견했거든요. 연인들이 사랑을 맹세하며 걸어둔 하트 자물쇠였죠. 우리는 호기심에 자물쇠들을 살펴보았고 각각의 자물쇠에 새겨진 사랑의 메시지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때 제이슨 교수님이 제게 우리도 하나 걸어볼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소원을 걸면 어떻냐고 제안했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제이슨 교수님은 근처 가게에서 자물쇠를 사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손에 자물쇠가 하나더라고요. 재고가 없어서 하나만 사왔다고 했는데 기분이 묘했어요. 하트 자물쇠에 각각의 소원을 적는다니 마치 연인 같았거든요. 제이슨 교수가 먼저 펜을 들어 무언가를 썼고 저도 뒤이어 제 마음을 적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자물쇠를 펜스에 걸었습니다. 문득 제이슨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끝나고 나면 어떤 계획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연구를
더 해보고 싶다고요. 제이슨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함께 연구를 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셨죠.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저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제이슨 교수와의 관계가 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제이슨 교수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암묵적인 약속 같은 것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남산에 걸어둔 우리의 자물쇠를 떠올렸어요. 그 자물쇠처럼 한국에서의 추억과 서로에 대한 마음이 오랫동안 간직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 그 자물쇠를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끝났지만 우리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제이슨 교수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너무 설레네요. 오늘 아들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영국 유명 대학에서 한국 문학 페스티벌이 열렸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위상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인연이 어떻게 이어질지도 정말 궁금하네요.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